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2주차, 12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OB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FOB를 했으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CIF를 하려고 합니다. CIF는 FOB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FOB가 뭐 영국의 판례에서 처음 나타난 게 한 181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CIF가 영국의 판례에서 나타난 거는 1862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 FOB의 생년 연도가 1812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록화되어 있는 영국의 어떤 법원의 판례에서 뭐 FOB냐 CIF냐 이런 문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법원에서 그거를 어떤 일종의 상간습으로서 인정하고 수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훨씬 그 이전부터 썼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CIF가 FOB에서 뭔가 여기서도 변형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매도인의 추가 의무가 늘어나면서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FOB의 연원을 제가 얘기할 때 이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그 운송수단이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전기선을 이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FOB라는 간습도 확정적으로 되었고, 그 FOB의 간습에서 뭔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는 뭐 그런 어떤 방식이 일종의 수출 FOB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더해지면서 CIF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1840년대에 프리 온보드, FOB죠. 프리 온보드 한 다음에 and including 포함된다. 뭐가? Pride and Insuranc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IF죠. 프리 온보드에 FOB의 인슈어런스와 프라이트가 더해진 게 CIF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쓰인 거죠. FOB의 변형처럼. 그러니까 CIF의 원래 근원은 FOB의 변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게 이런 방식이 간습화되면서 오늘날의 CIF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F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상 운송에서 이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이 사용이 되면서 CIF 간습이 굳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해상법을 전공하는 학자에 의하면 영국에서 발행된 선화증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1538년 이 토마스 오에서 적재한 물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뭐 다른 학자들은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1613년에 작성된 이 로이드 보험증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간행과 간습이 되었는데, 이런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을 매도인이 활용을 해서 물품을 매도하는 수출하는 쪽에서 이것을 자신이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CIF에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CIF가 이러한 서류들을 선적 서류들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이 CIF 계약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CIF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인 1862년 판례에 Cost, Pride and Insurance라는 문헌이 사용이 되었고, 이 판례에서 CIF라고 하는 것의 가격은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문자 캐피탈 레더 대문자로 CIF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뭐 순서가 CFNI 혹은 CFI 이렇게 좀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F,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것보다 중간에 모음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발음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CIF라는 순서로 바뀌었고, 뭐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1862년 뭐 이런 이후부터 이렇게 쭉 그렇게 사용을 해 왔으니까 이것이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정 미국 무역정이나 미국 통일상법정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는 프랑스도 이 프랑스어로 CAF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 CIF가 사용이 된 게 적어도 그 오늘날의 독일인 프러시아하고의 그 프랑스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전쟁 그 이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CIF가 아무래도 영국에서 먼저 사용이 되고 뒤늦게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CIF의 연원까지는 좀 대충 살펴보았고, CIF의 뭐 개념, 뭐 FOB도 그렇고 CIF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모르진 않죠. 인커텀스를 당연히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CIF는 Cost Insurance Pric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에서의 가격이 선적항에서 물품의 원가, 물품의 선적 원가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코스트란 말 자체가.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 프라이트, 요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 CIF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매도인이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가격 조건처럼 느껴질까봐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CIF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코스트, 인슈런스, 프라이드 이걸 뭐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CIF 조건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의무라든지 뭐 아니면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IF라고 볼 수가 있어요. CIF에서는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기간 내에 약정품을 선적을 하죠. FOB처럼.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이라는 서류를 준비를 해서 매수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선적을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이후에 위험을 부담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지만 이것 외에 선적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선적 이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의 본선 적재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중에 운임과 보험료 요것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품의 본선 선적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의무와 위험과 비용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선 선적이 될 때 위험의 부담의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CIF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양육지 인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CIF 조건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증권을 통한 인도를 통해서 현물 인도가 아닌 서류 인도에 의한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CIF의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IF 조건은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선적 서류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설명을 했던 하한어음 치결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매수인의 대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발행된 서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그 목적 하물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이렇게 선적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믿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측이 다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서로의 어떤 신뢰 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IF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IF로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매매 계약이 뿐만 아니라 인슈어런스와 프라이트, 즉 다시 말하면 해상 운송 계약하고 해상 보험 계약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게 결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매매 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해상 운송 계약하고 해상 보험 계약이 종속 계약으로서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선화증권을 이렇게 유통을 시켜서 물품을 어떻게 보면 물품 인도하고는 다르게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와 가장 적합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역 간행이 대금 결제 방식에 있어서의 신용장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선화증권을 이렇게 유통을 시켜가지고 취급을 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을 유통을 통해서 실제 선적 물품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점이 있고, 그 거래가 결국 은행을 통하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 상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한어음 치결제도 신용장 방식과 사용하기에 CIF 조건이 찰떡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CIF가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간행이 이 CIF를 잘 쓸 수 있도록 신용장 방식이라든지 선화증권을 취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맞춰서 발전을 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OB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국내용이었다가 수출용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것들이 역사를 거쳐 왔는데 CIF는 크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고 이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CIF는 오늘날 그대로 해상무역의 주요한 거래 조건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CIF 계약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F는 서류인도 조건입니다. 서류인도 조건이에요.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 그래서 어떤 물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간습상의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물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있죠. 매수인이 서류를 거절하고 물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도 역시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물품만 인도할 수 없다. 서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일치하는 제대로 된 선적 서류만 제시를 하면 실제 물품이 도착했는지 아니면 실제 물품에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고, 반대로 물품이 이 목적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 선화증권을 매수인이 이렇게 제시를 못하거나 하면 물품을 인수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운송인은 선화증권 없이 절대 물건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선화증권의 지시권이라든지 선화증권의 어떤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선화증권만 확보하고 있다면 물품의 인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을
매수인에게, 그 매수인이 다시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이런 식으로 전매, 서브 퍼체이서에게 전매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만 넘겨주고 돈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예, 이거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선적 서류와 관련된 서류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CIF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선적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죠. 선적항이 있고 목적항이 있는데, 어느 쪽이 CIF의 이행지냐, 어느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FOB는 선적항에서 뭔가 이행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수배한, 매수인이 지시한 선박에 의해서, 매수인의 비용을 부담한 선박에 의해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니까, 선적지에서 뭔가 FOB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CIF는 뭔가 좀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CIF의 본질이 선적지냐 이행지, 그러니까 그 CIF의 이행지가 선적지냐 도착지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IF 조건이 만약에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본다면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선적 의무죠. 예, 그리고 그러한 선적을 증명하는 선적 서류의 제공이 따라오는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품 인도라는 메인 의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행지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그 판례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처럼 CIF는 서류 인도에 의해서 이행되는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이 CIF를 서류 매매다, 물품 매매가 아니라 서류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하는 계약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판례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류 제공의 장소가,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느 장소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지가 선적지가 아니라 양육지가 되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금 지급을 하는 신용장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의 대금 결제와 그 대금 결제의 상한으로 매수인에게 서류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 매매 계약이 본질이 아니라 서류 매매가 본질이다라고 본다면 이 계약 이행의 장소가 선적지가 아니라 양육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CIF 조건에 대해서 서류의 인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류 매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뿐이고, CIF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이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매도인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 거고, 단지 서류만 전달한다라는 입장에서만 이것을 너무 국한해서 봤을 때 서류 인도 매매이다라고만 한정시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너무 하나만 집중해서 보면 이것이 서류 인도다, 서류 인도가 중요하다. 그럼 서류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양육지에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양육지 매매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CIF에 있어서의 매도인은 서류 인도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등한 수준에서 중요시 돼야 될 의무가 물품 인도거든요. 물품 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품 인도와 서류 인도라고 하는 것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시 여겨야 되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이행이 해야 된다는 점이 이 CIF 계약의 본질이 아니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물품의 매매냐 서류의 매매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커텀스든 아니면 클래식한 CIF든 매도인은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 되죠. 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된 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그래서 선적 서류의 인도를 조건부로 하는 물품 매매다. 그러니까 물품 매매를 하는데 선적 서류를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매매다. 라고 보는 것이 CIF 계약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CIF 계약의 본질이 선적 서류 인도가 주요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적 서류가 없는 무역 계약 내지는 무역 이행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육상 운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선적 서류가 등장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만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이것을 선화증권과 같이 유통 가능한 권리증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어웨이빌이나 이런 서류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가 사용되지 않는 운송 방식을 채택한 국제 물품 매매에서 CIF를 쓴다라고 하면 이건 과연 뭐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FOB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인커텀스 상의 FOB를 실제 무역 실무에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FOB를 쓰는 순간 인커텀스의 FOB와 많은 모순점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CIF의 경우에는 CIF가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어요. 선화증권 나오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계약하고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하한어음 체결해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 인도하고 그걸 통해서 대금 회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CIF 조건의 모순은 이러한 어떤 거래 방식이나 운송 방식이나 무역 조건이 아닌 경우에, 다시 말하면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 운송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모순인 거죠. 계약 조건은 인커텀스상에 CIF를 써놓고 운송 방식은 항공 운송이야. 그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했어. 무역 계약을 체결했어. 당사자 자체 원칙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인커텀스상의 CIF와는 전혀 다른 CIF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CIF의 모순인 거죠. FOB의 모순이 있듯이 CIF의 모순도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품 인도가 중요하냐, 물품 선적이 중요하냐, 서류 인도가 중요하냐, 하한어음 체결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CIF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FOB와 똑같습니다. 물품이 본선 적재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이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판례에서도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은 선적 시에 이전할 수도 있고 서류 제공 시에 이전할 수도 있으나 위험은 선적 시에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선적 시에 이전될 수 있고 서류 제공 시에 이전될 수 있다. 서류 제공 시에 이전할 수 있다가 제가 늘 말하던 그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을 대금 회수를 위해서 유보시키는 그 사항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의 이전은 선적 시에 이전한다. 이렇게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IF 계약은 선적지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CIF 유욕이라고 하면 이 유욕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도착항명이 쓰이잖아요. CIF 부산이라고 하면 그 뒤에 오는 부산이 도착항이란 말이에요. 목적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목적항, 양육항, 목적지 인도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CIF 유욕이라고 했을 때, CIF 부산이라고 했을 때 그 CIF 뒤에 적혀 있지 않는 선적항이, 여기 눈에 띄게 적혀 있지 않는 물품을 선적한 곳이, 거기서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CIF는 선적지 조건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물품 매매를 본선상에 제대로 선적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어떤 위험 부담을 끝내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해가지고 이걸 서류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넘어갔지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이 넘어갔지만
그 매도인의 어떤 의무에 있어서 추가로 플러스 되어서 에디셔널하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의무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서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복합 가격 주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OB처럼 딱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 때, 딱 그때 뭐도 넘어가요? 비용 부담도 넘어가죠. 비용 부담도. 그러니까 물품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발생되는 위험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때까지 발생된 비용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위험과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깔끔하게 끝나죠. FOB 같은 경우. 근데 CIF는 뭐가 있어요? 이 해상 운임과 해상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 이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송과 관련된 운임,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DAP처럼 예를 들어서 목적항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것도 심플하죠. 그러면 주 운송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목적항 예를 들어서 DAP 다음에 부산 포트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산 포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그것도 깔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거 CIF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 소재, 책임 소재는 선적항에서 넘어가는데 이 선적항을 건너뛰어서 목적항까지 가는 모든 운송 비용과 모든 보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중적인 어떤 위험 비용의 부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거나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있냐면, 선적할 때까지 발생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적 이후에 운송료하고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본선 선적 적재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 있죠. 운임이나 보험료를 말고 그런 부분들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매수인의 부담이에요. 왜?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이 선적지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만 뭔가 특이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FOB인데 FOB처럼 본선 선적을 하면 거기서 매도인의 역할이 끝인데 FOB에 더 나아가서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운임 보험료 외에 나머지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은 본선 적재 이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 이전이 된 이후에 해상 운임이 아닌 이렇게 추가적인 발생되는 모든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CIF의 C는 매매 가격, 그리고 그 목적항까지 별도의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한다. 인슈어런스와 프라이트를 부담을 하는 것이지, 본선 적재 이후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기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CIF하고 FOB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되게 비슷한데 인슈어런스나 이 프라이트에 대한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달라져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CIF 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F 계약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 사실 CIF 계약 때문에 앞에서 소유권 유보나 소유권 유보, 소유권 수익 이익이나 담보 이익으로의 어떤 그 소유권 분할 이런 것들의 논리가 사실은 CIF 때문에 생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CIF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맞죠. 매도인 물건이었던 것이 매수인 물건이 되는 것이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미법상 이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와 함께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사용돼요. 충당이라는 게 이게 네 물건, 이게 내가 너한테 넘겨주는 네 물건이야. 이렇게 하는 어떤 물품을 특정화하는 물품이
이것이 거래 대상이 된다는 물품으로서의 규정이 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충당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데, 이 SGA에서 물품에 대한 충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수인 또는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그 처분권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 처분권 유보를 한 경우가 아니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을 무조건 계약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이게 네 물건이다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이 왜 필요합니까? 충당이라는 의미를 왜 되새겨야 됩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해서 너한테 넘겨주겠다, 물품을 넘겨주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리고 그 확인하고 확정하는 행위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IF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따라 충당되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역에서는 이 선화증권이 사용되고 CIF 계약은 이 선화증권을 상징적 인도로서 활용을 하는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식에서는 우리가 소유권 유보의 이론이 있었고, 미국식에서는 소유권을 담보권과 수익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선적을 했을 때 수익이익이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담보이익은 나중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소유권이 합쳐져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식 해석인데, 어쨌든 뭐 소유권이 단일이어서 하나의 소유권이 유보가 되든, 소유권이 담보권과 수익권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든, 중요한 거는 이 소유권이 결국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언제 넘어가느냐, 뭐 이런 시기가 선화증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화증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느냐를 결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지시식 선화증권을 좀 볼게요. 선화증권인데 수화인란에 수화인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매도인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수화인란에 적혀있는 것을 매도인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물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 물품의 수화인, 우리 여러분들 택배 보내면 택배 보내는 사람, 택배 받는 사람 있죠? 택배 받는 사람 란에다가 보내는 사람이 누가 받아갈지 지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택배라고 생각을 하면, 선화증권을 택배 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화인란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지정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언제 지시하겠어요? 돈 받았을 때죠. 대금 지불할 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매도인 입장에서, 수출자인 매도인 입장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지시를 안 해줄 거거든.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내가 너한테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권리를 유보시키는 것이고, 대금 지급을 확보할 때까지 내가 소유권을 유보시키는, 리저베이션, 보존하고 있는, 갖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행 지시식 있습니다. 은행 지시식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취득을 해서 매도인이 선적을 하고 이 담보권을 유보를 하는데 은행의 지시에 따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사용되는 하나노험 취결을 통해서 하노험이 사용되는 거죠.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뿐만 아니라 하노험을 이용을 해서 은행을 개입시켜서, 중요한 거는 매도인 지시식과 은행 지시식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이 개입이 되어서
은행이 먼저 매도인으로 하여금 한엄을 먼저 선결제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서류를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엄을 먼저 선결제해준 은행에게 한엄과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선적 서류를 같이 넘기는 거죠.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선결제를 했지만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선결제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때 그 차액 같은 거, 할인, 쉽게 말해서 어음 할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은행이 선화증권이나 보험 서류를 계속 영원히 들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 상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대금 결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확보하게 되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유보를 시킨다를 떠나서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은행을 개입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유보를 시키는 것과 진배 없는 사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권과 담보권의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대체적으로 신용장 방식이나 DADP와 같은 추진 방식이 사용되었을 때 은행의 개입이 있고, 그 은행 개입에 따라서 은행 지시식의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지에서 매입은행이 이 한엄을 매입을 하면 결국에는 수익 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 선적을 하게 되면 그 선적된 물품에 따라서 넘어가지만, 결국 이 담보이익은 선화증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담보이익이 매도인에서 매입은행으로, 매입은행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아니면 추심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은행 지시식 선화증권이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이고, CIF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을 매수인 지시식을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지시식으로 한다든지 매수인 기명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유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하고 또 같아요. 물론 매수인 지시식이라고 할 때라도 그 선화증권 원본 자체를 매도인이 들고 있으면, 물리적 서류를 계속 들고 있으면 유보를 할 수는 있어요. 매수인 지시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수인 기명식, 딱 수화인란에 누구라고 딱 적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권리를 매도인이 거의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배 송장에다 이름 적듯이 해서 컨테이너를 보내면, 그거는 그냥 그 컨테이너 수화인란에 적혀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내가 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운송인들이 알 바가 뭐임. 그죠? 배달만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운송인 입장이 돼봅시다, 한번. 그 운송인 입장이 돼서 운송을 하는데 이 물품을 누군가한테 전달줘야 되는데 물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람 이름이 앉아있고 매도인이 알려줄 거임? 이렇게 돼 있으면 매도인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도인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을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물건을 못 줄 거 아니에요? 운송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택배처럼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운송 입장에서 물건 받아야 될 사람 딱 적혀 있어. 이거는 그냥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바 아니고 나는 그냥 매수인한테 물건 갖다 준다. 이거기 때문에 전혀 매도인이 매수인 기명식 선화증권을 사용해서는 소유권을 유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온보드 상에서 선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시점에 넘어가느냐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FOB도 똑같은 문제예요. FOB도 본선 적재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을 하는데 그 본선 적재 시점이 과연 어디냐? 예전에는 이게 되게 시끄럽고 논의가 많았던 건데 인커텀스 2010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제가 뭐랬어요? FOB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선측 난간의 그 난간을 기준으로 10스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선을 통과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인커텀스 2000까지 쓰였지만 인커텀스 2010부터는
FOB든 CIF든 온보드로 바뀌었어요. 온보드. 예, 온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인커텀스 규정이 더 깔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IF에 있어서의 어떤 물품의 위험 부담은 본선 적재 시에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인커텀스를 쓸 때부터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위험 부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이 됐을 때 누구의 손해로 기결되느냐의 이슈인 거예요. 예, 그렇죠? 사고에 의해서 물품이 손실이 되었을 때 그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 매도인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새 물건을 매도인이 가져다 줘야 될 것이고, 매수인에게로 매수인에게 완전히 위험이 넘어온 상태에서 물품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실과 그 어떤 손상은 그 로스는 매수인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 물건을 구매를 하든지 뭐 수리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매수인의 문제인 것이에요. 매도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데, 이 위험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하자 내지는 물품의 고유의 어떤 품질의 문제, 품질 저하고도 관련되느냐, 이런 거예요.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됐다라고 해서 그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물품이 품질이 뭔가 처음 제공될 때부터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수인이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어떤 대체 청구를 한다든지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액시던트가 발생해서 운송 도중에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멸시되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의 어떤 가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뭐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나 책임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CIF 매도인의 의무, 여기 좀 또 다른 챕터로 해서 좀 엄청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